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로 연방 공휴일입니다. 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시무하던 교회에서 처음으로 연설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은 연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전국 네트워크에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서류 스캔들은 지난 주말 집에서 한 페이지가 추가로 발견된 뒤 공화당은 의회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이미 정치적 타격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서류 사건은 수사하는 특별검사도 조사받는 사람도 한인입니다. 지금은 국방장관 보좌하는 한인 캐시 정이 당시 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짐꾸리기 총책임을 맡아 이미 조사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메타가 이달에 페이스북 어카운트를 복원할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됩니다. 새로운 선례이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오늘 또 지역에 따라서는 순식간에 모든 게 떠다니는 겨울 폭풍, 홍수가 이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에 두 번째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의 코비드는 다시 미 전역으로 퍼져서 큰 위험인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정서가 더 큰 문제라고 영국 신문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정부나 선출된 공직자보다 사업체를 더 믿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비영리 재단에 대한 불신은 정부보다 더 크고 사업체에 대한 신뢰는 점점 높아집니다. 이는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목적 있는 압박을 뜻하기도 합니다. 공화당을 포함해 유권자의 71%는 의회가 특정한 사회 정치 이슈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회사를 처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이제 미국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할러데이로서 증권 시장 같은 곳은 연방 공휴일이니까 문을 닫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도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할러데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싶어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민간의 경우는 한인업소들도 거의 오늘 영업하시죠. 은행들은 문을 닫았나요? 오늘 은행은 문을 닫았겠네요. 연방 공휴일이니까.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소매업소는 일을 하는 연방 공휴일입니다. 어제 지금 조지아주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목사가 시무했었던 에베네저 침례교회가 지금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 바로 직전까지 실무를 했고 지금도 그 목사 자리를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파엘 워너,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와 연방 상원 의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교회에서 마틴 루터 킹 그 할러데이를 맞아서 연설을 했습니다. 원래 생일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1월 15일인데 일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연방 공휴일이 됐는데, 우리가 늘 그 마틴 루터 킹 데이 주니어만 되면은 저처럼 뉴스를 오래 한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거의 모든 뉴스가 똑같고, 이제 그 I have a dream 스피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음성이 퍼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날이 그날 같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교회에서 한 25분 정도 연설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PBS 등이 생중계를 하던데 보니까 결국은 미래로 나갈 것인가, 과거에 잡혀 있을 것인가, 그 미래라는 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지금 몇 살인가요? 95세인가요? 94세인가요? 39살 때 숨졌는데 그때의 그것이 어느 순간엔가는 많이 진행되는 듯 하다가 또 꽉 그 발이 묶이고 말고 하는 그러한 것들, 사람들이 이제 그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는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로 나가려면 희망이냐 아니면 두려움이냐, 친절함이냐 잔인함이냐, 공평함이냐 편견이냐, 인종차별주의 극단주의 반란이냐 그 반대냐,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집에 고인ですとか 日米이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하나를 좀 잘못 가지고 온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들어볼 수밖에 없겠네요. Late, my fellow Americans,
God bless Dr. Martin Luther King and his family. And based on one of his favorite hymns, Precious Lord, take my hand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and lead me on to the light. May God bless you all, and let's go find the light. We can do this. 네, 이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좋아했었던 그런 이제 성가를 부른다고 하면서 이 성가가 불러지는 내내 바이든 대통령이 성가대가 뒤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 연단에 교회에서 라파엘 워녹 목사와 함께 있었는데 계속 그 성가 부르는 내내 쳐다봤습니다. 뒤로 돌아서서요. 혼돈에서 이제 커뮤니티를 구해야지 되는데 결국은 사랑이냐 미움이냐 혐오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질문에 관한 사람들에게 답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할러데이를 맞아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여기에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39년 동안 이제 보여줬었던 어렸을 때부터는 아니겠지만요. 보여줬었던 그런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해야지 된다. 본인이 이제 25분 연설하는데 보니까요. 정치인으로서 수십 년 동안 정치인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딱 그 두 사람을 가장 그 존경을 했다고 하는데 바비 케네디, 존 F 케네디가 아니라 바비 케네디와 로버트 케네디와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는 또 중간에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의 꿈을 다 펼치질 못했잖아요. 존 F 케네디도 그러네요.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83년도에 연방 할러데이가 돼서 연방 할러데이가 되기 전까지 마틴 루터 킹 그 주니어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연방 할러데이가 됐고 어제 대통령으로서 처음 그 교회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시무했었고 지금은 연방 상원 의원이 시무하고 있는 그 에베네저 침례교회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하는데 보니까요. 라파엘 워녹도 뭐 교회 목사로서 뭐 당연히 얘기를 했잖아요. 침례교회죠.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도 연설 도중에 뭐 할머니 얘기도 하고 아이리쉬 얘기도 하고 본인은 카톨릭이잖아요. 결국은 카톨릭 신자가 침례교회에 와서 대통령으로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그 할러데이를 맞아서 연설을 하는 건 종교적인 화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라파엘 워녹 목사면서 연방 상원 의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 뭐 나오고 있진 않은데 그래서 저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내용은 거의 같겠죠. 오늘 아침에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끝났겠는데요. 이제 동부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연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전국 네트워크에서 워싱턴 DC에서 또 오늘 연설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도 그 당시에 뭐 가난, 뭐 불평등 이게 뭐 여전히 있기는 하죠. 최근에는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히스패닉계를 포함을 해서 많이 생활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얘기했었던 평등 같은 것이 경제적인 평등도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오늘 BBC 방송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10가지 일들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학자들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10가지 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저도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거 퀴즈네요. 오늘의 미국 할러데이에 1929년 1월 15일에 태어났으니까 오늘 96세가 됐네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아니라 마이클 킹이었답니다. 마이클 킹이었는데 아버지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태어나고 나서 이름을 마이클 킹으로 지었어요. 6년 뒤에 독일에 갑니다. 독일에 가서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95세니까. 독일에 가니까 마틴 루터라는 새로운 개신교의 그 개혁적인 성향의 그런 이제 그
성직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큰아들이었으니까 자신의 이름과 아버지가요. 큰아들의 이름을 마틴 루터 킹, 본인은, 그리고 아들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바꿨답니다. 루터교는 아니고 침례교 목사가 됐지만 대학교 다닐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1944년도 모어하우스 칼리지에 영민에서 15살에 입학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그런데 이 대학은 남자들만 다니는 대학이었거든요. 애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보통 대학생이었는데, 그런데 이 학교에서 사회정의 또 무슨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눈을 떠서 내가 목사가 돼서 사회를 바꿔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30번 체포가 됐습니다. 민권 리더로서 13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13년 민권 운동가로, 그것도 비폭력 일을 했고 숨진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굉장히 영향력이 많은 거네요. 그리고 보니까 그 기간에 비하면 13년 동안 30번 체포됐는데 대부분은 경범이었고요. 미국에서 시위니까 이거 우리 흑인들 압박하지 말아라 이러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또 존 F 케네디가 전화하고 해서 풀어주고 했었잖아요. 경찰에 그 타겟이 됐었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1960년에 그 애틀란타 백화점에서 이제 주저앉아서 시위한 것으로 조지아주 감옥에 이제 갇힌 그런 일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와이프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코레타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나 때문에 가족들이 딸도 있고 막 하잖아요. 가족들이 너무 고통을 받는데 그 와이프도 그렇고, 그런 내가 지금 이렇게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애틀란타가 좀 더 좋은 도시가 되고 조지아주가 또 미국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하고요. 5권의 책을 썼습니다. 많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에 비하면. 그 가운데서도 1964년도에 왜 우리는 기다릴 수 없는가? Why we can't wait. 계속 기다리면 상황만 악화되고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썼겠죠. 아마 짐작해 보건데. 그리고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까? 이름, 목사, 체포, 이런 것도 5권의 책, 네 번째, 5번째, 6번째 정도 되겠네요. 스타트렉 팬이었답니다. 스타트렉 팬이었는데 스타트rek의 오리지널 그 미셸 니콜스 그 배우요. 오리지널 중위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나요? 제가 그 포지셔닝을 잘 몰라서요. 그 오리지널 배우에게 너무너무 빅 팬이었는데 닥터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시상식에서 이렇게 만나서 사실은 내가 이제 스타트rek에서 연기를 더 이상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굉장히 당신은 그럴 수는 없다. 쇼를 떠날 수는 없다. 너무너무 영웅인데,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아주 그 대단한 영웅이고, 그 우주에 갈 수 있는 사람, 너무 숭고하고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인데 그만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배우가 저 말이 다 진실이구나 하면서 몇 년 동안 계속 더 그 역할을 갖고 있었던 것. 그리고 마지막에 암살당하면서, 암살이 첫 번째가 아니라 그 전에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58년도에. 그때는 이제 정신질환 여성이 7인치 정도 되는 칼로 찔렀다고 하는데, 그 조금만 비껴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는데, 조금만 이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대로 했으면 큰일 났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그 여성에게, 용의자죠, 전화를 걸었답니다. 전화를 걸어서 할렘에 사는 여성인데 딱 찌르기 전에 너 킹이냐 하고 물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찔렀다고 하는 건데, 대동맥에 굉장히 가깝게 갔대요.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그 당시에 재채기만 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 여성에게 원한이 없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니까 전화를 걸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엄마 그 알베르타도 암살당했습니다. 1974년도 6월 30일에 아들 죽고 나서죠. 해서 6년 뒤네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암살당하고 나서 22살 남자가
이번에는 총이었습니다. 엄마 그 알베르타 윌리엄스 킹을 교회에서 오르간을 치고 있는데 이 에베네저 교회, 침례 교회에서 가족들이 이제 전부 교회 다니니까 그 교회 오르간을 치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유죄를 본인이 인정을 했고 이번엔 남자입니다. 용의자가. 그런데 가족들이 그 당시에 그 조지아의 법에 따르면 사형이랍니다. 그런데 킹 가족이 사형에 반대를 했었던 뭐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똑같은 거죠. 또 줄리아 로버츠의 출생 비용을 냈다. 영화 배우 줄리아 로버츠 맞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최근에 어떤 인터뷰에서 했는데 킹 가족이. 왜냐하면 이 로버츠의 부모가 백인이잖아요. 그런데 킹의 아이들이 이제 배우 학교에 다니는데 그것을 반대를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오케이 했다는 겁니다. 줄리아 로버츠의 부모가.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줄리아가 그 태어나게 됐는데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줄리아 로버츠가 태어나게 됐는데 줄리아 로버츠의 가족이 돈이 없어서 너무 정말 궁색하게 살 때 킹의 가족이 줄리아 로버츠 출산 비용을 댔다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졌을 때 39살이었다는 거. 이건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1968년도 4월 4일 13년 동안 민권, 인권, 뭐 인종차별 이런 것 없애야지 된다. 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나의 4명의 아이들이 피부 색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성품, 캐릭터에 의해서 평가받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I have a dream 이런 얘기고 I have a dream 그 연설 자체도 원래 그 써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63년도에 연설을 했었던 거잖아요. 연설 이제 써놓은 대로 반 정도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가스펠 가수 마리아 잭슨이 이 킹 목사에게 당신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어떠한 드림이 미국에서 이러한 일을 하면서 있는지 말해주세요. 이 앞에 관중들에게 이랬을 때 I have a dream 내 아이가 뭐 조지아에서 뭐 캘리포니아에서 뭐 이런 얘기 I have a dream이 그래서 원래 완전히 처음부터 적혀졌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I have a dream 즉흥적으로 했었던 그 연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즉흥이 그냥 즉흥적으로 했으면 됐겠습니까? 평소에 품고 있던 마음이 그대로 진실로 새어나왔기 때문에 I have a dream 음성이 아주 귀에 쟁쟁하시죠? 캘리포니아주의 이 폭풍을 보면은요 예사롭지가 않고 이걸 만약에 지금 무슨 뭐 분노의 포도를 쓴 그런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묘사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 많은 것을 품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그 기밀 문서에 대해서는 이슈가 많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Oil refineries are. And we're making sure that these communities benefit from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제가 좀 전에 방송 시작하면서 아마 연설 끝냈을 겁니다라고 했는데요. 카메라가 보여주는 거 보니까 지금 연설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그 교회에서의 연설과는 달리 이번에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네트워크에서의 연설은 보니까 원고 없이 그냥 연단은 있지만 연단에 서서 연설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면서 연설하기도 하고 그래도 프롬프터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굉장히 자유자재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I mean that sincerely with equity at its center. My Justice 40 initiative. 네, 지금은 이제 어제와는 달리 어제는 완전히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대해서 집중을 한 반면 그가 쫓았던 이상 이런 것이 실현되려면 정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본인의 그 정책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 마틴 루터 킹 그 주니어가 스타트rek의 팬이었다고 하면서 한국 분들 뭐 알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충분히 말씀 못 드려서요. 그 우후라 중위 한국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 우후라 중위 스타트rek에서 니콜스요. 그 니셸 니콜스가 그만두겠다 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영웅인데 왜냐하면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배우가
킹의 얘기를 듣고 내가 모델이 돼야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그런 정도의 역할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탁 보여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해서 몇 년 더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바로 이 우후라 중위는 배우는 그 니셸 니콜스는 지난해에 숨졌습니다. 자,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늘 지금 로스앤젤레스 비 많이 내리고 있고요. 적어도 19명이 숨졌는데 아무도 이 정도까지 될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폭염이 있었죠. 가뭄이 있었죠.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 완전히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많은 특히 이제 세크라멘토라든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그쪽 뭐 북쪽, 남쪽 샌프란시스코 베이를 중심으로 소노마 카운티라든가 피해가 심한 지역의 주민들이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홍수가 들어오면은요 모든 게 금방 다 떠다닙니다. 웬만한 가벼운 자동차도 떠다니고 뭐 쓰레기통이라든가 타이어, 사료통, 목장에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이런 것 내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무슨 뭐 만화 영화나 이런 데서 그래픽 처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또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토요일에 다시 두 번째로 연방 지원을 캘리포니아주 피해 지역에 폭풍과 홍수 피해 지역에 하겠다고 했는데 샌프란시스코 베이 북쪽이요. 마린 카운티라든가 나파 카운티, 소노마, 멘도시노 카운티를 포함한 지역입니다. 2주일 동안 얼마나 겨울 폭풍이 강력했는지. 가뭄이 많았고 늘 몇 년 동안 물을 아끼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너무 덥기도 했고 해서 세크라멘토 같은 데서도 뭐 전기 너무 많이 쓰면 전기요금 많이 올릴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비가 내리니까 처음엔 조금 좋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생명이 떠나가고 아직도 5살 소년 구했다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고 적어도 10억 달러 재산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사진을 보면은요. 길이 가다가 끊긴 게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조금만 이제 푸른 색깔이 있고 길이 분명히 도로가 보이거든요. 도로가 보이는데 그 옆에는 전부 물입니다. 이거 바다인가 하고 보면 아니죠. 바다 한가운데에 무슨 섬처럼 떠서 도로가 지어졌을 리도 없고 그리고 물이 바닷물 치고는 이게 너무너무 흙탕물이 돼버린 겁니다. 모래주머니는 일부 지역에서는 폭풍이 오기 전부터 없었다고 하고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뭐 4만 명에서 많게는 7만 명까지가 홈리스라고 하는데 17만 명 홈리스 피플들이 더 힘들어졌고 그로 인한 나중에 문제들이 또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6개월 전엔 너무너무 가뭄이었는데 so dry 했는데 새해가 시작되고 몇 시간 만에 세크라멘토 남쪽 목장주 한 분이 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장비, 목장주니까요. 그 동물을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아주 순식간에 물이 밀려들고 하니까 더 높은 곳으로 옮겼어야지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목장주였다는 겁니다. 목장도 대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이어지잖아요. 대물림하잖아요. 소 2마리가 물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헤엄치고 그게 헤엄이겠습니까?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익사했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막 물에 잠긴 그 나무 가지에 다리가 엉켜 있었다 하는 것을 목장주가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밤새 바람이 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군요. 밤새 목장에서 바람이 거칠게 울 때 목장주는 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더 높은 곳으로 뭔가를 옮기는 것뿐인데 모두가 허를 찔렸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 같은 홍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 맞으면서 대대적인 청소하고 비가 잠깐 뭐 그치고 바람이 조금 그치고 했었을 때 비는 맞으면서 작은 비는 나무 잔해가요. 그 전에 전례 없는 뭐 116도 이렇게 기록했었을 때 지난 여름에 그때 그 큰 나무들 키가 크고 한 그런 나무들이 더위를 식히는 데 좀 도움을 줬었잖아요. 그 나무들이 이번 겨울비에 다 쓰러져 버렸답니다. 참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생각이 나네요. 이럴 때 이렇게 사람을 돕더니 그랬다고 하고,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멈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이런 것을 보고 뭔가를 해야죠. 기간 산업을 더 마련해 놔야지 된다. 왜 비가 내리는데도 사람들이 청소를 하느냐? 깔끔해서 그럴까요? 청결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가 또 쌓여 있으면 홍수가 되니까 더 큰 홍수를 막기 위해서 당장 지금 비가 내리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장기적으로도 그러면 지금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수도 관도 더 넓히고 하는, 길도 넓히고 하는 뭔가 일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우선 그건 사람과 재산 피해가 있으니까 그 일부터 집중을 하자. 아니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엔간 또 똑같이, 이번에는 일단 오늘로 겨울비는 일단락 된다고 하지만 대비해 놓지 않으면 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지금 남가주보다는 북가주 주민들이 훨씬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일 다 그렇죠. 뭐 준비해 놓지 않으면. 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할러데이를 맞아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정치적으로 엄청 수세에 몰렸습니다. 완전히. 왜냐하면 지난해 9월 달에 60미닛과 인터뷰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기밀 서류를 그렇게 취급을 할 수가 있는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과 몇 개월이 지나서 본인이 개인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그리고 집에서 또 차고 무슨 뭐 60년대 클래식 그 스포츠카 옆에서 또 주말에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한 페이지가 더 발견됐답니다. 집에서 차고 옆에서 6페이지짜리인데요. 한 페이지가 더 발견이 됐다 하니까 지금 공화당에서는 법사위원회에서 다 조사팀을 꾸렸거든요.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수사를 시작했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입장인 겁니다. 해서 지난번과 합해서 한 20건 정도 있고, 집에서는 기밀 문서가 없었다. 이것도 이제 특별검사가 더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놓겠죠. 어제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참 재밌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거 정말 영화보다 더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뿐이 아닌 겁니다. 뉴스를 하는 사람은 거의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 월러스가 팍스에서 CNN으로 이제 옮긴 지 몇 개월 됐잖아요. 크리스 월러스가 어제 이제 그 진행자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은 이제 오래 일을 했으니까 뉴스 해설 같은 걸 하잖아요. 크리스 월러스가 헐리우드에서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다. 시나리오 작가들도 그렇게 집필할 수 없다. 그리고 특히 본인이 놀란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화당이 1년 반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은 다 나와버린 수백 건의 기밀, 핵 기밀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1,000건 정도 된다는 그런 것을 돌려주지 않고 할 때 1년 반 동안 공화당이 얼마나 트럼프를 비호했는가, 또 변명을 해주고, 나중에 그걸 안 해주니까 결국은 영장을 받아서 마랄라고에 급습했을 때 공화당의 그 분노, 그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공화당에서 뭐 20건 정도가 나왔다고 이 난리를 치는 것을 보면은 자신은 놀랍다.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서류 취급,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비난을 하더니,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거 걱정이네.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뭐 재선 나간다는 것을 조금 있으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당연히 지금 못 하겠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서로 그 정치적으로 다르게 반응하는 것에 너무 놀랐다고 크리스 월러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헐리우드의 스크리빈 카사블랑카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예요. 많으시겠죠. 이 영화 이 크리스 월러스는 잉글리드 버그만과 험프리 보가트가 나오고, 잉글리드 버그만의 남편이 있고, 그 모로코에 경찰이 있고, 누가 있고, 프랑스에 감시관이 있고, 이게 2차 대전 때의 영화잖아요. 2차 대전 때 사람들이 이제 난민, 뭐 망명 같은 것을 해서 미국이 최종적인 목적지인데, 그러려면은 카사블랑카에서, 모로코의 수도, 이번에 월드컵에서 많이 이슈가 됐었던 모로코의 수도 카사블랑카에서 이제 리스본으로 가서,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미국으로 와야지 되는데, 크리스 월러스가 놀랐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기밀 서류 반응과 이렇게 비교한 것은,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감시관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면은 난민들을 위한 그 카페인데, 릭이 험프리 보가트가 운영하는 그 카페인데, 그 사이에도 난민이 어떤 통행증을 갖고 뭔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때는 특히 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도 프랑스의 감시관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앞에서는 As time goes by 이렇게 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피아노를 치면서, 뒤에 가면 그 돈이 그렇게 귀하고 이런 때도 사람들은 뒤에서 도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카지노장이 거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야, 사람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럴 수가, 그 상황이기 때문에 도박을 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프랑스의 그 인스펙터가 그렇게 놀랐던 그 영화의 그 장면이 생각이 난다. 공화당의 지금 이번 반응을 보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을 뜻하냐면은,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 20건 정도의 기밀 서류, 더 나올지도 모르죠. 민주당은 이게 끝이길 바라지만, 이것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백 건, 뭐 만 건이 넘는 이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뉘앙스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바이든도 문서를 갖고 있었네? 60미닛에서 트럼프를 그렇게 욕하다니, 이렇게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반응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기보다 수사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의도적이었는지 비의도적이었는지, 또 여기도 한인이 들어갑니다. 캐티 정이라는, 뒤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문제보다는, 법적인 문제는 숫자나 그 퀄리티나 기밀 서류의 여러 가지, 그리고 본인들이 발견하고 본인들이 그 관계 당국에 신고하고 돌려주고 했었던 이것과 트럼프의 행위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공세가 문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메릭 갈란드라는 연방 법무장관이 2024년도 그야말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트럼프도 특별검사가 조사를 하고, 바이든도 로버트 허라는 특별검사, 트럼프의 특별검사는 잭 스미스.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그 법무장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또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 하는 게 법무부의 정책이기도 하잖아요. 이 사이에서 법무장관이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여러 가지 나쁜 요소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 상황에 굉장히 나쁜데, 결정은 결국은 메릭 갈란드가, 그러면 헌터 바이든의 아들도 공화당에서는 수사한다고 하고 이미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법무장관이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미 인터뷰를 시작했거든요. 바이든의 기밀 서류에 대해서 팍스뉴스가 가장 많이 보도합니다. 이 내용은 캐티 정, 현재는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의 스케줄링 부디렉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 당시에 비서실장으로 일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오래전부터 가고, 이 팍스는 계속 헌터 바이든이 추천했다라고 하는데, 그 헌터 바이든이 추천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 그 캐티 정이라는 사람이 뭐 누구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누구의 보좌관으로 일했는데, 그 누구의 두 번째의 보좌관이 델라웨어에서 상원 의원을 하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 되면서 상원 의원 자리가 비니까 그 상원 의원 자리를 차지했었던 그 연방 상원 의원 아래서 일을 했습니다. 캐티 정이라는 한인이.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 부통령의 이제 비서실장으로 가서 일을 했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부통령 자리를 물러날 때 너무 바빴습니다. 오늘부터 다보스 포럼, 경제 포럼 시작됐잖아요. 다보스 경제 포럼에도 갔고, 거기서 또 시진핑과 따로 회담하고, 이라크의 대통령도 만났고, 그전에도 뭐가 있었는데요. 그전에도 무슨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와도 키브에서 회담을 했고, 그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겨서 취임식을 하기 나흘 전의 일입니다. 나흘 전에. 그리고 1월 17일에 시진핑과 회담을 했고, 워싱턴에서 마지막 날도 내내 무슨 브리핑을 받고 일을 했어야지 되는, 그때 부통령의 짐 싸는 것을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 코리안 아메리칸 캐티 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짐을 싼 책임자도 한인 캐티 정이고, 지금은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는, 그리고 이 내용이 의도적이었느냐 비의도적이었나, 법을 얼마나 위반했는가를 수사하는 특별검사도 로버트 허. 한 사람은 공화당이고 한 사람은 민주당이죠. 똑같은 한인이지만 지금 이 케이스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기업과 사람들의 생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도 이제 세계적으로 완전히 그 달라지는 또 하나의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세계적으로 정부보다는 내가 다니는 회사를 더 믿고 나의 고용주를 더 믿는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오늘 그 발표된 에들맨 트러스트 바로미터라고 세계적인 그 커뮤니케이션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여러 얘기를 하지만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오늘 얘기를 한 겁니다. 신뢰 바로미터라고 해서.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게요. 정부를 믿는다 하는 사람은 51%인데 뭐 비즈니스를 믿는다 하는 사람 62%, 비영리 재단을 믿는다 59%, 비영리 재단보다도 사업체를 더 믿는다는 거예요. 비영리 재단도 이런저런 그 목적으로 또 돈을 받아서 뭐 사용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인가 봅니다. 그리고 언론은 정부를 믿는다는 사람보다 더 적어서 점수를 구태여 따지자면은 50입니다. 이게 뭐 3만 2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27개국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 회사를, 내가 다니는 회사를 정부보다 더 믿는다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사업체는 경쟁력이 있고 윤리적이다. 정부보다 훨씬 더.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CEO에게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회사가 관여를 해야지 된다. 더 잘해야지 된다 하는 압력. 그러니까 경제포럼 다보스에서 이 같은 발표가 나오죠. 특히 팬데믹 때 헬스케어에 대해서 회사가 직원들과 소통을 하고 저희 회사도 엄청 많이 제일 빨리 커뮤니티에서 코비드-19 여러분들 한국말로 쉽게 이제 그 백신 접종을 받으실 수 있게 해드렸고 하잖아요. 또 막 무료로 마스크도 주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반대로 정부는 참 비윤리적이고 무능력하다 해서 이 경쟁에서는 정부 경쟁력이 있다는 게 비즈니스 분야가 정부보다 54점이나 더 받았고, 도덕,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도 정부보다 기업이 더 나아 30점이 더 많이 받아졌습니다. 71.2%의 응답자가 비즈니스가 사실을 방어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아주 그 정책에 악용하기 위해서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야 하고 그 데이터 자체도 왜곡해서 가짜로 하니까 그걸 기업이 폭로를 해야 된다. 이 기업은 이제 그런 것에 관여하는 기업이 있을 테니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가스 스토브에 관한 논쟁이 요즘에 이게 결국은 뭐 아이들에게 뭐 힘들다,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식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정치적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64%는 회사가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협력을 우선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큰 기업은 앞으로 모든 것에 행동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 결국은 CEO들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게 바로 지금 디즈니와 플로리다주의 이제 그 동성애자에 관한 이런 거 해서 이제 디즈니가 벌을 주고 했었잖아요. 인앤아웃 같은 경우 팬데믹, 백신, 우리 뭐 그런 거 상관없어, 마스크 상관없어 하는 것. 낙태 접근하는 회사가 낙태 접근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을 직접 못하도록 했다고 비난하진 않지만 그 직원이 그 주에서 낙태를 하지 못할 때 회사가 돈이 있으면 전부 여행 비용을 주잖아요. 이런 것이죠. 그래서 관련이 되는 또 하나의 기사를 보면은 유권자는 의회가 특정 사회 이슈와 정치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는 발언을 하는 회사를 처벌하지 않기를 원한답니다. 모닝 컨설트가 이제 진보 커미션이라고 그 Chamber of Progress라고 좀 업계가 지원하는 진보적인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하원 의장은 지금 대기업을 조사한다. 특히 테크놀로지를 조사를 한다. 예를 들어 블랙 라이브 매터스, 또 환경, 또 낙태 접근, 핫버튼 이슈에 대해서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공평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테크놀로지 업계에 대해서는 우파의 것만 검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원 의장이 이런 발표를
하니까 우파에서는 굉장히 환영하지만 중도에서는 아웃 오브 터치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화당의 웨이크업 콜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71% 유권자는 그런 기업이 목소리를 냈을 때 처벌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디즈니를 처벌한 것에 대해서. 여기는 중요한 게 공화당도 3분의 2가 포함됩니다. 처벌해서는 안 된다. 72% 낙태를 지지하는 회사를 처벌하지 말아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10명 가운데 6명은 바이든 대통령 인준에 반대표를 던진 147명의 공화당 의원에 지지하는 것을 보류한, 돈도 좀 안 주고 그런 그 기업을 처벌하는 것에도 반대한다는 겁니다. 아마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은 이 점이 가장 싫었겠죠. 공화당에 돈을 주지 않는 기업 해서 조사를 한다는 건데, 테크 거대 기업이 제일 먼저 공화당에 그 가짜다 선거가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에게 돈을 안 주기 시작했잖아요.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그리고 뭐 델타 에어라인이나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에 그 본부가 헤드쿼터가 있는데 그 조지아주가 공화당이 주도를 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에게 불리한 무슨 그 투표법을 만든다던가 하는 것을 반대하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조지아주에서 이들 회사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처벌이 뭐겠어요? 세금 감면 이런 거죠. 그런 일들 해서 공화당 정치인들도 또 여기에 대해서 말하죠. 기업은 돈만 벌고 또 물건을 만들고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정치에 개입해? 하는데 이제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판단하는 쪽으로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회사의 물건을 산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달라진 겁니다.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2,006명을 대상으로 모닝 컨설트에서 조사했고 오차 범위는 2%포인트입니다. 코비드도 지금 아주 중요하거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드려야지 되겠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페이스북이 다시 어카운트를 오픈할 것인가. 이게 세계적으로 주목되는 게, 왜냐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 뭐 언론의 자유 이런 것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뭐 예라고 할까요? 원래는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 페이스북이 처음에는 마크 저커버그가 영원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 이 플랫폼에 올 수 없다 했다가 나중에 이제 바꿨잖아요. 2년 보고 나서 다시 하겠다. 그게 2년이 된 겁니다. 원래 그렇게 따지면 11월 7일에 결정이 났어야지 되는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말부터 선거 유세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코비드가 굉장히 지금 퍼진답니다. 오미크론의 변종이 여러 가지가 됐는데 점점 진화한다는 것은 빨리 전염되고 항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뉴햄프셔 같은 경우는 이미 병원이 꽉 찼다는 거거든요. 헬스 시스템에 점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대부분 입원자가 65세 이상이지만 지금 4살 미만의 입원자도 2022년도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사망자는 얼마나 많냐면 1월 4일에 끝난 주에 2,705명인데 한 주일 뒤에는 3,907명. 그러면 한 주일 사이에 44%가 사망자가 늘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가장 큰 사망률 증가고요. 또 지금이 정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미크론 뭐 BQ, 뭐 11, BQ1 뭐 이런 게 막 확산되고 XBB15 동부의 지금 80%는 이 변이라고 하는데 부스터가 무척 중요하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진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부스터 첫 번째보다도 두 번째가 이러한 것에 많이 대비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부스터샷 맞지 않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뭐 People's Choice Award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상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애플 플러스의 파친코가 최고의 작품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한국 작가가, 이민진 작가가 쓴 작품을 한국 배우들이 나와서 그런 것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파친코는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작품인데 사람들이 연기 잘하면 연기 잘한다. 연기가 작품을 살렸어 하잖아요. 그런데 또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한 것을 보면은 야,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기본이 탄탄해야 돼. 그 시나리오, 극본이 탄탄해야 돼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